여러분, 믿었던 가족이 칼이 되어 돌아온다면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생 고생해본 집을 내 자식이 데려온 며느리가 한밤중에 발로 차 부수려 한다면요. 그 충격과 배신의 순간 저 역시 피가 거꾸로 솟더군요. 이 사연은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각색하였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희숙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날도 평범했죠. 남편 떠난 뒤 고요만이 내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늘 그렇듯 대추차를 따뜻하게 데워놓고 거실 스탠드만 켜둔 채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있었죠. 사진 속 남편은 평생 공사판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가족을 먹여 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기에 내가 평생 지켜야 할 건 바로 이 집이었어요. 그런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 진호였지요. 어머니, 서영이가 친구랑 가게를 내고 싶다는데 보증금이 조금 모자라네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에 손에 쥔 찻잔이 덜컥 흔들렸습니다. 진호야, 네, 결혼할 때 집은 내가 해줬다. 그걸로 내 몫은 다 끝났다. 이제는 너희 힘으로 서야지. 나는 단호히 말했죠.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길게 이어지는 한숨 소리가 귓가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날 밤 늦게 현관에서 쾅쾅 소리가 터졌습니다. 쇠문을 발로 차는 둔탁한 소리였어요. 인터폰을 켜니 며느리 서영이 얼굴이 보였죠. 눈이 풀려 있었고 입술에서는 거친 욕설이 터졌습니다. 어머니 문 열어요. 내가 며느린데 문도 못 열어줘요. 이 돈 많으신 노인네가 그 돈 어디 쓰려고 숨겨놨습니까? 문을 발로 차는 소리에 집이 울렸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나는 경찰에 바로 신고했지요. 경찰차 사이렌이 들리자 서영은 잠깐 움찔했지만 곧 다시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가 이 집 며느리야. 이 늙은이가 노망났어. 결국 경찰이 도착해 그녀를 제지했고 서영은 순찰차에 실려 골목을 떠났습니다. 그제야 집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내 마음은 돌이킬 수 없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 진호가 찾아왔습니다. 초췌한 얼굴로 무릎까지 꿇으며 말했죠.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서영을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나는 식탁에 수리 견적서를 올려두었습니다. 문짝과 도어락 교체 비용만 해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건 네 책임이야. 가장이면 책임부터 져라. 내 목소리는 내 것 같지 않을 만큼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류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 집은 내 소유다. 너희가 사는 건 내가 허락했기 때문이지. 그런데 네 아내가 그 허락을 발로 차버렸다. 이제는 나도 내 권리를 지켜야겠다. 진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지만 나는 끝까지 밀어붙였죠. 첫째, 문수리비를 내 힘으로 갚을 것. 둘째, 서영을 데리고 와 내 앞에서 진심으로 사과할 것 조건을 내걸고 나는 그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며칠 뒤 약속대로 두 사람은 찾아왔습니다. 서영은 비싼 선물 상자를 들고 와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취해서 그랬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모든 증거를 갖고 있었죠. 카드 내역, 명품 매장 사진, 호텔 라운지에서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까지. 이게 네가 말한 가게 준비냐? 허영심이 너를 빚으로 끌어들인 게 아니냐? 내 물음에 서영은 얼굴빛이 잿빛으로 변하더니 이내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내가 남편 번 돈 좀 쓰면 그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이 집도 결국 우리 가정의 집 아닌가요? 그 말에
나는 준비해둔 선물 상자를 현관으로 내던졌습니다. 거짓된 사과는 필요 없다. 당장 나가라. 서영은 씩씩대며 두고 보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아들 진호만이 남아 고개를 떨군 채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말했죠. 너도 나가라. 그리고 네가 어떤 남편이고 어떤 아들인지 스스로 생각해와라. 그날 밤 남편 사진 앞에서 속삭였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모질었나? 하지만 이젠 울타리를 걷어야겠어. 그래야 아이들도 자기 힘으로 설 수 있겠지.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고 그 미소는 내 등을 밀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문이 닫히고 집안이 다시 고요해졌을 때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는 이제 더 이상 위로가 아니었지요. 집안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서영의 목소리, 발로 차던 소리, 욕설이 아직도 벽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 고요를 지키려면 이제는 내가 움직여야 한다는 걸 직감했죠. 다음 날 아침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오래 알던 사람이었고 남편 생전에 몇 번 법률 자문을 받은 적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 얘기를 다 들은 그는 단호히 말했죠. 여사님, 더 이상은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면 안 됩니다. 접근 금지 신청과 명도 소송, 가압류까지 함께 준비하시죠. 집은 여사님 명의이니 걱정 마시고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서류를 받아들다니. 하지만 눈을 감고 남편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당신이라면 뭐라 했을까? 대답은 명확했죠. 지켜라, 지켜야 산다. 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며칠 뒤 등기부 등본과 신청 서류가 정리된 두꺼운 봉투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두자 집 안의 공기가 달라진 것 같더군요.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묘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또 다른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낯선 번호였죠. 받자마자 들려온 건 거친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시댁 맞습니까? 내가 서영 엄마예요. 도대체 우리 애를 어떻게 만들었길래 길바닥에 내쫓습니까? 당신이 사람입니까? 나는 순간 어젯밤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누구라도 끼어들면 모든 약속은 끝이다. 그런데 아들이 결국 장모에게 다 털어놓았구나. 사부인, 따님은 제 현관을 발로 차고 욕설을 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그겁니다. 잘못은 무게로 따지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행동이지요. 나는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자 며칠 뒤 인터넷에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노인 학대하는 악독한 시어머니의 실체였고 글쓴이는 분명 서영이었죠. 며느리를 길바닥에 내쫓은 악마 같은 시어머니, 재산 때문에 며느리를 괴롭히는 탐욕스러운 노인네, 그런 내용이 줄줄이 적혀 있었어요. 댓글에는 세상에 저런 시어머니가 있냐는 비난이 달렸습니다. 순식간에 나는 악역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죠. 하지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내 오랜 지인들이 글을 읽고 전화를 해왔습니다. 명자야, 이거 네 얘기 맞아. 근데 내가 아는 넌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서영이가 원래 그런 애인 거 우리 다 알지. 그 말에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세상은 거짓으로 꾸며져도 결국 진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며칠 지나지 않아 서영의 과거 행적이 하나둘씩 드러났습니다. 빚 독촉 문자, 지인들 돈 떼먹은 일, 심지어 예전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켜 해고된 기록까지. 글은 곧 조롱으로 바뀌었고 그녀의 계정은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서영은 다시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녀의 친정 식구들 몇 명과 함께였습니다. 골목에 서서 고함을 치며 나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이 집은 우리 서영이 몫이야. 당신 같은 늙은이 혼자 차지하려고 욕심 부리지 마. 나는 창문 너머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화가 치밀었지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찰에 신고했고 순찰차가 오자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날 밤 아들 진호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말라 있었고 눈은 깊게 꺼져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 이제 저도 알겠습니다. 서영과는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대신 어머니, 그동안 못한 불효를 제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긴 세월 동안 아들이 내 마음을 몰라준 게 서럽고 아팠지만 지금 이 순간 그의 결심이 진심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호야, 이제 내 길을 가라. 그리고 네가 어떤 남편이었고 어떤 아들이었는지 똑똑히 돌아봐라. 그게 내 몫이다. 그날 나는 비로소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아들의 결심을 들은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가을바람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집안의 시계 초침 소리는 더 크게 울렸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내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지요. 왜냐하면 서영 같은 사람은 결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걸 알았으니까요. 며칠 뒤 진호는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정식으로 접수했습니다. 그가 내민 접수증에는 낯선 도장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나는 묘한 안도와 동시에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가정을 지키려 애썼던 세월이 이 한 장의 서류로 마무리된다는 게 허무했거든요. 하지만 예상대로 서영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장이 접수되자마자 그녀는 오히려 위자료 청구 소송을 맞불로 내밀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지요. 시어머니의 학대와 부당한 대우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다. 경제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해 생계가 어려워졌다. 그 글자 하나하나가 나를 칼처럼 찔러댔습니다. 나를 악마 같은 시어머니로 몰아가려는 거짓된 서류였습니다. 진호는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완전히 날조예요. 제가 법정에서 끝까지 증언하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호야, 법정에서는 진실만이 무기가 된다.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면 오히려 약점으로 잡힌다. 차분히 가자. 나는 변호사와 다시 긴밀히 상의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차분히 정리해 주었죠. 여사님, 다행히 증거는 충분합니다. 경찰 신고 기록, 현관문 수리 내역, 그리고 며느리의 난동 영상까지 그 어떤 법정에서도 그녀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나는 그제야 마음을 조금 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분노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평생 쌓아온 이름, 시어머니로서의 체면,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짓밟혔다는 생각에 눈물이 날 정도였으니까요. 며칠 뒤 첫 재판 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서영은 변호사와 함께 당당히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판사는 차분히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며느리 측은 시어머니의 학대와 무관심 때문에 우울증이 악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측 변호사는 즉시 경찰 출동 기록과 사진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판사의 눈빛이 잠시 멈칫하는 걸 나는 분명 보았습니다. 여사님, 당시 현관문이 파손된 상태였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나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예, 판사님. 그날 며느리가 술에 취해 문을 부수려 했습니다. 경찰관이 직접 출동해 제지했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또렷했습니다.
내 안에 쌓여있던 분노와 억울함이 오히려 힘이 되었던 거지요. 하지만 법정 싸움은 결코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몇 차례 이어졌고 그때마다 서영은 새로운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때로는 눈물까지 흘리며 나는 피해자다를 연기했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저 아이는 지금도 진심을 모른다. 눈물을 무기로 쓰고 거짓을 방패 삼아 서 있다. 그래서 더욱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 집으로 돌아온 밤 나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차갑게 굴고 있는 건가요? 그래도 이 길밖에 없지요. 이 집을, 이 평안을, 우리 아들을 지키려면 말이에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묵묵히 미소만 지어주었습니다. 그 미소가 내 결심을 다시 붙들어 주었지요. 며칠 뒤 아들 진호는 막노동 현장에서 손에 굳은 살을 박으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제 힘으로 갚겠습니다. 서영과 싸우는 건 제 몫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비로소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알았습니다. 서영이 결코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리고 이 싸움의 끝에는 단순히 이혼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이 걸려 있다는 걸요. 법정 싸움은 생각보다 더 길고 지루했습니다. 첫 번째 재판 이후에도 수차례 공판이 이어졌고 그때마다 며느리 서영은 새로운 이야기로 나를 몰아붙이려 했습니다. 판사님, 저 시어머니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난 뒤로 불면증과 공황장애가 심해졌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서류를 내밀었지만 내가 보기엔 그 눈물이 진심이라기보다 계산된 연기 같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침착하게 맞섰습니다. 판사님, 피고인 시어머니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여기 현관문 파손 사진, 경찰 출동 기록, 수리비 영수증이 있습니다. 며느리 측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판사의 눈빛이 차가워지자 서영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금세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는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지요. 어찌 저리도 뻔뻔할 수 있을까? 눈물이 저토록 쉽게 흘러나온다면 왜 가족을 위해선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을까? 그날 법정에서 돌아오는 길 나는 버스 창가에 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리에선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옆자리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해맑게 웃는 걸 보니 더더욱 서럽더군요. 집에 돌아와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는 언제까지 이 싸움을 해야 할까요? 내 나이 70을 훌쩍 넘겼는데 노후가 왜 이렇게 전쟁터가 되어야 합니까? 하지만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묵묵한 미소로 나를 지켜볼 뿐이었지요. 그 미소가 오히려 내 등을 떠밀었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네가 물러서면 진실은 묻힌다. 며칠 뒤 또 다른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내 오랜 지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명자야, 서영이가 나한테 돈을 빌리고 안 갚은 거 기억나지? 예전에 문자까지 다 남아있어. 필요하면 내가 증언해줄게. 그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세상이 다 나를 등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김 변호사에게 증거를 넘기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사님, 이제 판세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그 다음 공판에서 지인의 증언이 공개됐습니다. 서영이 과거 회사 동료에게 빚을 지고 잠적한 일, 지인들 돈을 떼먹고 연락을 끊은 사실까지 판사 앞에서 드러났습니다. 서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버텨보려 했습니다. 그건 다 옛날 일입니다. 지금은 다 갚았어요. 하지만 증거가 명확했고 판사의 표정은 더 이상 그녀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나오며 나는 처음으로 조금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분노와 상처는 여전히 깊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 진호가 찾아와 내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곧 끝날 겁니다. 제가 이혼만 정리하면 우리 둘 다 자유로워질 거예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편으로는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끝이라니, 과연 끝이 있을까? 서영 같은 사람은 끝까지 매달려 남을 끌어내리려 들 텐데, 그리고 내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재판이 불리해지자 언론에 제보를 했습니다.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시어머니 때문에 파탄난 가정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사진과 함께 자극적인 문장이 붙어 있었죠. 댓글에는 또다시 나를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돈에 눈먼 노인네, 가족을 버린 시어머니, 그 글들을 읽으며 내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미 배웠습니다. 진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이긴다는 걸. 그날 밤 나는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허위사실 유포로 정식 고소장을 냈습니다. 돌아오는 길 하늘에 달이 둥글게 떠 있었습니다. 차가운 달빛 아래 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겠다. 이 싸움은 단순히 집 한 채 문제가 아니다. 내 존엄, 내 아들의 삶, 그리고 나의 마지막 노후가 달린 문제다.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그 순간 내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졌습니다. 어쩌면 싸움이 깊어질수록 나는 더 강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재판은 예상보다 오래 끌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법은 진실편에 섰습니다. 판사는 서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제출한 자료들은 앞뒤가 맞지 않았고 경찰 기록과 증인 진술 그리고 수많은 증거들이 오히려 그녀의 거짓을 드러냈으니까요. 그날 판결문이 내려진 순간 법정안은 고요했습니다. 원고 박진호와 피고 윤서영의 이혼을 인용한다. 판사의 단호한 목소리가 울리자 내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긴 싸움을 견뎌온 걸까요? 진호는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는 자유로워진 겁니다. 그러나 서영은 끝까지 눈물을 흘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들 날 몰아세웠어. 시어머니가 내 인생을 망쳤어. 법정 문을 나오는 순간 나는 눈을 감고 숨을 길게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놓이기도 전에 또 다른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 여자가 그냥 물러날 리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예상대로였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지 이틀 만에 서영은 내 집 앞에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친구 몇 명을 데리고 와 현관 앞에서 고함을 지르며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이게 바로 나를 길바닥에 내쫓은 시어머니 집입니다. 저 여자가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날 망쳤어요. 그녀는 방송하듯 소리쳤고 친구들은 옆에서 맞장구를 치며 영상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나는 문 안쪽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순찰차가 도착하자 서영은 뒷걸음질치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피해자예요. 경찰이 날 왜 막아요? 하지만 경찰은 냉정하게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깊은 허무감에 빠졌습니다. 어쩌다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까지 망가져 버렸을까요? 한때는 웃으며 한 식탁에 앉았던 가족이었는데 이제는 서로를 무너뜨리려는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후 나는 변호사와 상의 끝에 접근 금지 명령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서영이 내 집 방형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그제야 겨우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 사이 아들 진호는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막노동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돈을 벌기 시작했지요. 어머니,
제가 벌어서 갚겠습니다. 그동안의 잘못 다 제 힘으로 바로 잡겠습니다. 그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였고 얼굴에는 예전과는 다른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안쓰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배우고 있는 거였으니까요. 그러나 내 마음속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남편 영정 앞에 앉아 눈을 감으면 서영의 고함 소리와 비웃음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부드러웠다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드러움으로는 결코 지킬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나는 이제 너무 잘 알았으니까요. 며칠 뒤 동네 주민 몇몇이 나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여사님, 저도 봤어요. 서영 씨가 거짓말 퍼뜨리는 거 걱정 마세요. 다들 진실합니다.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세상은 거짓에 흔들리기도 하지만 결국 진실을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서영의 마지막 발악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집요하게 나를 괴롭혔습니다. 내 이름을 도용해 대출을 시도하고 지인들에게 허위 메시지를 퍼뜨리며 내 평판을 더럽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녀의 민낯은 더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결국 경찰은 그녀를 허위사실 유포와 신용사기 미수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나는 무겁던 어깨에서 짐이 조금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완전히 드러나려는구나. 그날 밤 남편 사진 앞에 앉아 나는 오랜만에 웃을 수 있었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죠? 힘들었지만 끝까지 버텼어요. 당신이 있었다면 아마 똑같이 했을 거예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내 삶을 되찾겠다. 단지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되찾겠다. 아들 진호도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와 나는 서로 의지하며 다시 한번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는 걸요. 나는 더욱 단호히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는다.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나는 나의 울타리를 지켜낼 것이다. 이혼 판결이 확정된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잠잠해진 것 같았던 서영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엔 더 교묘했지요. 어느 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데 현관 앞에 낯선 종이들이 뿌려져 있었습니다. 전단지였는데 거기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재산을 빼앗기고 쫓겨난 불쌍한 며느리의 이야기. 그 밑에는 내 이름과 집 주소까지 적혀 있었고 나를 탐욕스러운 노인네라고 매도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손에 쥔 전단지가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분노가 치밀었지만 이젠 그 분노를 바로 터뜨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곧장 경찰서로 가서 증거물로 제출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싸움만 늘어가는 걸까? 노후란 건 이렇게 끝없이 자신을 지켜야 하는 전쟁터인가? 창밖으로 스쳐가는 가로등 불빛이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영이 결국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제야 조금은 안도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은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그날 밤 영정 앞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싸우는 게 과연 잘하는 걸까요?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고 마음은 돌덩이처럼 굳어만 가는데 그때 문득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집 때문에 시작된 싸움 아닌가. 이 집이 탐욕의 대상이 되고 서로를 갈라놓는 칼이 되었지 않은가. 나는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지은 이 집, 우리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
하지만 동시에 내 아들과 며느리를 갈라놓고 내 노후를 전쟁터로 만들어버린 원인 같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매일 새벽이면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지요. 이 집을 지키는 게 정말 내 삶의 마지막 목표여야 하나? 그러던 어느 날 지역 복지관에서 봉사하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내 손을 잡고 말했지요. 명자야, 요즘 보호시설에서 나와 갈 데 없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어. 밤마다 찜질방을 떠돌고 좁은 고시원에서 버티는 애들도 많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 깊숙이 뭔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내 눈앞에 서영이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어렸을 적 어떤 삶을 살았을까? 누군가 따뜻한 울타리를 주었다면 지금의 그녀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단순히 내 노후의 보금자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곳으로 만들어야겠다고요. 내 아들과 며느리를 갈라놓은 이 집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가는 울타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다음 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 이 집을 청소년 자립 보금자리로 기부하려 합니다. 절차를 알아봐 주세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이상하게도 가슴이 시원해졌습니다. 무겁게 짓눌리던 돌덩이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지요. 며칠 뒤 시청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자가 찾아와 집을 둘러봤습니다. 그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정말 귀한 결심을 하셨습니다. 이 집이 있으면 10명이 넘는 아이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됐어. 우리가 평생 지킨 이 집이 이제는 더 큰 울타리가 될 거야. 당신도 기뻐하겠지? 그리고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싸움이 아니라 나눔으로 내 노후를 채우겠다. 집을 기부하겠다고 결심한 뒤 내 마음은 전보다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낯선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평생 피땀 흘려 지킨 집을 손에서 놓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밤마다 영정 앞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여보, 내가 과연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걸까요? 그래도 이제 이 집이 원망의 땅이 아니라 희망의 울타리가 되길 바래요. 며칠 후 시청 사회복지과 담당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서류를 확인하고 기부 절차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여사님, 집을 청소년 자립 보금자리로 전환하면 시에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합니다.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손끝이 잠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이제는 끝났다. 욕심을 내려놓자, 집착을 버리자. 그런데 세상 일은 늘 그렇게 순조롭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소식이 퍼지자마자 서영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기자 한 명을 데리고 내 집 앞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보세요. 시어머니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집을 멋대로 기부한답니다. 이건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는 짓이에요. 그녀는 기자 앞에서 눈물까지 흘리며 억울한 피해자인 양연기를 했습니다. 나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기자가 카메라를 들이밀자 나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 집은 제 명의입니다. 제 남편과 제가 피땀 흘려 지은 집이죠. 저는 이제 이 집을 아이들에게 내어주려 합니다. 왜냐하면 제 욕심 때문에 가족이 무너지는 걸 뼈저리게 느꼈으니까요. 더는 싸움의 불씨가 아니라 희망의 불빛이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서영은 거기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소송을 걸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 치매 증세가 있어 재산을 멋대로 기부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제는 내 정신 상태까지 공격하는구나.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건강검진 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했습니다. 의사는 또렷이 말해 주었죠. 김희숙 여사님은 나이에 비해 건강합니다. 인지 능력도 뚜렷하고 치매 증상 전혀 없습니다. 그 결과 서영의 주장은 근거 없는 억지로 판정됐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남편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흔들리지 않아요. 욕심으로부터도 두려움으로부터도 심지어는 증오로부터도 자유로워지고 싶습니다. 눈물이 흐르긴 했지만 이번 눈물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후련함 그리고 다짐의 눈물이었지요. 며칠 뒤 시청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드디어 집 기부 절차가 완료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집은 곧 청소년 자립 보금자리로 개조될 예정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거실 한가운데 서니 집 안공기가 달라져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원망과 다툼의 그림자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이 스며드는 듯했습니다. 나는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 깊은 눈가에 단호함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 속에는 이상하게도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끝이 보인다. 아니, 어쩌면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 집 기부 절차가 끝나자 곧바로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드릴 소리와 망치 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벽지가 뜯겨나가고 낡은 장판이 들어 올려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오래된 추억이 함께 벗겨져 나가는 것 같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함께 웃던 거실이 이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거예요. 당신도 저 하늘에서 보고 있겠죠? 영정 앞에 서서 속삭이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맞이하는 눈물이었습니다. 공사 현장을 드나드는 젊은이들의 밝은 얼굴을 보며 나는 묘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오래된 상처를 조금씩 봉합하는 약 같았지요. 하루는 현장 감독이 나를 보며 웃었습니다. 여사님, 이 집 정말 좋아질 겁니다. 아이들이 오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넓게 바꿔드릴게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내 소원은 그거예요. 아이들이 편히 숨쉬고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집. 하지만 그 평화 속에도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서영이었습니다. 기부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자 그녀는 다시 사람들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내 권리를 빼앗겼어요. 시어머니가 다 꾸민 짓이에요. 나는 피해자예요. 그녀는 곳곳에서 울부짖었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거짓이 드러났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공사 현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서영이 골목 모퉁이에 서 있는 걸 보았습니다. 초라한 옷차림, 퀭한 눈빛, 예전의 오만한 기세는 어디에도 없었고 그저 지친 얼굴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한 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아니 여사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왜 나만 이렇게 무너져야 합니까? 왜 나만 다 잃어야 합니까? 그 순간 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치밀었지만 나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서영아, 네가 잃은 건 네 선택 때문이야. 돈이, 집이, 명예가 네 마음을 가려버렸지. 사람을 지킬 줄 알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진 않았을 거다. 내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내 아들을 사랑하던 여인이었고 내게 딸처럼 다가왔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서영은 말없이 고개를 떨구더니 이내 등을 돌려 사라졌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아이도 결국 길을 잃은 거구나. 그러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며칠 뒤 리모델링이 끝나고 집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벽은 환한 색으로 칠해졌고 거실에는 아이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큰 테이블이 놓였습니다.
방마다 새 침대와 책상이 들어섰고 부엌에는 아이들이 함께 밥을 지어 먹을 수 있도록 넓은 조리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집은 이제 더 이상 싸움의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품을 새로운 보금자리가 된 거였지요. 개소식 날 시청 관계자들과 봉사자들 그리고 몇몇 청소년들이 모였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은 긴장과 설렘이 섞여 있었고 나는 그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여기가 이제 너희 집이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마음껏 웃고 살아라. 이 집은 너희의 울타리다. 그 순간 아이들의 눈에서 반짝이는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은 내가 그토록 갈망하던 평화였고 내가 지키고 싶었던 진짜 울타리였습니다. 집 안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벽마다 울려 퍼지는 웃음은 오래된 상처를 덮어주는 노래 같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제 됐어. 우리가 지킨 이 집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았어. 집이 완전히 바뀐 뒤 드디어 개소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현관 앞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청소년 자립 보금자리 희망의 집 개소식. 나는 그 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내 집이 이제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은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결 가벼워졌지요. 행사에는 시청 관계자들,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 지낼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고 그 눈빛은 내가 처음 이 결정을 내릴 때 느꼈던 불안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사회자가 내 이름을 부르며 앞으로 나와 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자 눈앞이 순간 흐릿해졌습니다. 수많은 얼굴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오직 한 사람, 남편의 얼굴만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이 집은 제 남편과 제가 평생 땀 흘려 지은 집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이 집은 어느 순간 싸움의 무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고통을 누구보다 깊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을 아이들에게 내어주려 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마음껏 웃고 당당히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기는 여러분의 집입니다. 순간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고 어떤 아이는 울먹이며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아니 여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서 열심히 살아볼게요. 그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나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벽마다 퍼졌습니다. 주방에서는 아이들이 함께 밥을 지어 먹겠다며 떠들썩했고 거실에는 새로운 책상과 의자가 금세 생활의 흔적을 품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쩌면 내가 바라던 진짜 가족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개소식이 끝나고 집은 아이들의 새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나는 홀로 집을 나와 조용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전봇대 뒤에 서 있는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영이었습니다. 그녀는 초라한 옷차림에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나를 보더니 웃는 듯 울먹이는 듯 애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고개를 돌려 골목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저렸습니다. 저 아이도 언젠가 다시 설 수 있을까? 아니, 이제는 더 이상 내 몫이 아니겠지.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며 나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며칠 뒤 아들 진호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거칠게 갈라진 굳은 살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어눌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조금씩 빚을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제 힘으로 서보니 다르네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진짜 아들이 된 것 같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비록 거칠었지만 나는 그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 아들은 이제야 비로소 자기 길을 걷고 있었던 겁니다. 밤이 되어 창문을 열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물론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서영이 남긴 흔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 위에 피어나는 작은 희망의 싹이 있음을 나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정 앞에 다시 앉아 나는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나는 괜찮아요. 우리가 지킨 이 집이 이제는 더 많은 아이들을 지켜줄 거예요. 나의 노후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누군가의 새 출발이 되었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오래도록 내 마음을 감싸주었습니다. 창밖에는 달빛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아주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끝내 내 노후는 상처로만 남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울타리가 되었고 또 다른 가족을 품게 되었다. 그날 밤 나는 비로소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